막 꼭두가시처럼 일을 시킨대. 뭐 지시를 한대. 이렇게 야 너 이거야. 너 우리 남편하고 성관계 좀 해. 시킨 거예요. 아 싫다고 안 한다고. 이 꼭두가시처럼 하던 애가 이제 지 남편한테 이거 얘기도 하고 이제 대드네. 이분이 갑자기 행적이 묘연해졌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광고요정 리나입니다. 오늘은 논산의 딸기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빨갛고 영롱한 이 빛깔, 한입 베어 물면 톡 터지는 달달한 딸기 가죽.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면역력, 피로회복, 노화 방지에도 좋답니다. 제 피부 비결도 바로 이 딸기랍니다. 겨울의 향기가 듬뿍 담긴 논산 사령 딸기, 한 손 가득 초고당도 프리미엄 킹스베리까지. 산지 직송으로 가격은 내리고 당도는 높였습니다. 겨울이 주는 최고의 선물. 오늘 리나가 추천하는 겨울 딸기로 달콤한 하루 어떠세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예. 31일 예. 이제 곧 제아의 종소리가 들릴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올 한 해가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와,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갑니다. 네, 진짜 우리는 좀 나이대로 시속이 달려진다는 게 예. 맞는 것 같아요. 그거- 10대는 10km, 20대는 20km. 우리는 이제 50km. 이제 저도 이제 60km. 아, 짜증나네. 진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 제왕 종소리 들으시면서 구독자분들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저도 예. 행사님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새해 그렇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예. 그래도 사건 의뢰에서는 또 사건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사건 얘기를 해야죠. 네,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자, 2017년 3월 10일입니다. 네. 분당구 정자동의 관할 지구대에 행복지원센터 사회복지사가 실종 신고를 찾아왔어요. 실종 신고는 뭐냐면은 본인이 담당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49살의 안명희 씨가 같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사는 그 동거남과 같이 네. 정자동 한솔마을에 사는데 이분이 갑자기 행적이 묘연해졌다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사가 예,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신고 접수받은 이제 분당 경찰서 저 실종 수사팀에서는 일단 전화를 걸어봤어요. 저는 근데 전화기 꺼져 있어요. 그래서 통신 수사를 해보니까 7월 14일 날 네. 거의 한 달 전에 전원이 꺼진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꺼진 위치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네, 저 떨어진던데. 예, 거기에서 이제 전원이 꺼진 게 확인돼요. 14일 이후에 깜짝까지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탐문 수사를 했어요. 실종 수사팀에서는 그 피해자를 중점으로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한 달여 가까이 탐문 수사를 했답니다. 탐문 수사를 했는데 이 실종자가 사회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동거남하고 거의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이 실종자에 대한 주변 인물을 찾아서 수사하는 것도 쉽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렇게 찾아다녀서 그 행방을 물어봐도 이 사람들도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행방이 모르게 되니까 담당 그 했던 그 분당 경찰서 여청과 실종 수사팀에서는 한 달 이상이 실종된 상태가 단순한 실종이 아니다.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하고 공조수사 즉 합동심사위원회를 통해서 9월 18일 날 분당경찰서 형사과 강력 5팀으로 사건을 인계합니다. 그런데 분당경찰서 사건을 인계받은 형사들은 1차적으로 달려들 게 CCTV인데 실종 수사도 한 달 전에 실종된 거를 봤다 보니까 CCTV가 없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2달이 지난 다음에 강력팀이 받았을 때는 아예 CCTV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강력 5팀에서는 병원 진료 기록부, 그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 그다음에 그 저 통신 수사 네. 이거를 해봤어요. 다 했는데 7월 14일 이후로 행적이 아예 안 나와요.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7월 14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 14일 이후가 가장 궁금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형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주변 인물들 중에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 그 동거남이죠. 그러죠. 네. 왜? 아니 한 달이 넘도록 실종 신고를 안 했다는 부분. 네. 그래서 결국에 사회복지사가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이 동거남이 엄청 의심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력 5팀에서는 동거남인 52세 우경래 씨를 불러요.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네. 자, 우경래 씨를 조사를 하면서 7월 14일 날 당신 나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7월 14일 날 자기 그 실종자하고 같이 나간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어디를 갔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아내죠. 사실혼 관계에 아니 실종자가 성남의 그 저 모란시장 네. 안에서 장 구경하는데 거기를 매일 간대요. 왜? 거기에 그 각설이 품바 공연 있잖아요. 그걸 무지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걸 항상 보러 간대. 그래서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내리자부터 행적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가자마자 장난을 간 게 아니라 생활용품 파는 데에서 생활용품을 사고 네. 그다음에 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장에 갔다가 거기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고 나서는 막 잃어버렸다 이 말이네요. 예, 예. 근데 왜 신고를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세 가지 버릇이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가 어떤 물품을 사든 그 받은 영수증을 안 버려, 갖고 있어. 두 번째는 이렇게 통화를 하면 상대방과 통화한 걸 모두 녹음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변에 벌어진 일들, 생소한 일들 이런 게 있으면 사진 촬영을 해버려요. 그런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그러니까 세 가지 버릇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구입한 영수증을 찾으니까 7월 14일 날 그 영수증한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영수증도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메모하는 덕에 그 사람의 알리바이가 싹 확인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용의선상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죠. 당신은 왜 동거녀가 없어졌는데 네. 신고를 안 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뭐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없어져 갖고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몇 개월간 살았대요. 이 실종자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다른 남자하고 사는지를 물어보려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전화했던 사람들한테 그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런 사실이 있대요. 전화를 받았대. 야 이거 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용우 선생이 제외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같이 동거했다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2016년도에 강 씨라는 사람하고 몇 개월 동거를 한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실종 신고를 안 했구나. 그래서 동거남에 대해서도 용희 선생이 제외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몇 개월 살았던 강 씨에 대해서도 저 알리바이를 확인을 해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찾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으니까 원한 관계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했는데 이 사람도 어떤 특이 단서가 없어요. 그리고 저 알리바이도 명확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우경래 씨가 진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지 혐의를 두고 수상에게 여길까봐 수사에 협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실종자를 찾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우 씨가 하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대요. 피해자가. 안명희 씨가 친하게 지내는 여자가 있는데 그 언니라고 부르는데 아마 자기가 어디 가면 그 언니한테는 분명히 자기 행선지를 얘기했을 것이다. 그 친한 언니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55세 이명선 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사들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럼 어떤 사이예요? 그랬더니 약 그 두 사람이 약 10년 전에 그 사람도 그 성남 시장의 각설이 품바 공연을 항상 보러 왔대요. 그러니까 둘이 취미가 같은 거야. 관객으로 만나서 서로 얘기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거기는 이제 노인들도 많이 오고 오면 이제 약도 파는데 약 안 사도 거기서 막걸리 먹으면서 그 구경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둘은 그렇게 하면서 엄청 친해졌대요. 그래서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잘 따랐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피해자 안명희 씨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어요. 물어보고 동거남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친한 이후에 막 꼭두가시처럼 일을 시킨대. 뭐 지시를 한대. 이렇게 야 너 이게 이거야. 야. 근데 이 안명희 씨가 등치는 약간 커요. 근데 약간 어리숙해. 그게 너무 착해. 그러니까 결단력이 없어.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막 따라서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시세로 말해서 그 이명선이 꼬붕이에요. 꼬붕. 그렇게 돼버렸네 관계가. 와 그러면 와야 되고 가 그러면 가야 되고 그렇게 관계가 됐대요. 그래서 사실 동생이나 언니나 동거남도 사실 이명선이 좀 싫어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형사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둘의 관계에서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랬더니 있었대요. 그때가 뭐냐면은 강 씨하고 몇 개월 동거를 할 때 강 씨 네. 집에 이명성이 들어가서 물건들 사용한 물건들 중에 팔아먹을 거를 이렇게 훔쳐서 나오다가 강 씨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씨가 신고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까지 갔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 안명희 씨 실종자한테 그랬다는 거야. 야, 네가 언니 시켜서 집에서 내 물건 각지오라고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달라 진술을. 그건 뭐예요? 그러면은 심부름 받거나 갔는데 물건 있어서 갖고 온데 그게 동생 건 줄 알았다. 그럼 혐의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켰는데 그 안명희 씨 그 실종자는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동생한테 얘기를 하니까 언니 그거 허위 진술이야. 그렇게 되면 언니가 잡혀갈 수도 있어. 하지 마 그랬대요. 동생이 그렇게 얘기해줬네요. 예. 그러니까 안명희 씨가 아니 나 싫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실까지 우 씨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동거남 우 씨가. 야. 예. 그래서 14일 날 우 씨는 그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날 14일 날 이명선 씨가 자기 아들하고 그게 차를 타고 왔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차에 그러면은 그 저 안명희 씨 타고 간 거 아니에요? 그건 못 봤대요. 그건 못 보고 잠깐 내가 장님이니까 돌아보고 어차피 그 저 공연장에 앉아 있으니까 네, 네. 자기는 장 돌아보고 오려고 갔다가 왔는데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알아요? 아, 그 사진 있을걸요? 자기가 찍어 놓은 거야. 다 찍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여기 있어요. 찍은 거 보니까 차량 번호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걸로 수사하면 되겠구나. 느낌도 싸하고. 네. 그래서 차량 차적 조회를 해보니까 렌트 차량이에요. 렌트 차량 회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시흥에 있는 렌트 회사를 찾아가요. 형사들이. 렌트 회사에 찾아가서 이명선이하고 아들 25살 백동우가 같이 렌트를 했던 차량을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근데 블랙박스는 없어요. 물론 블랙박스 있어봐야 뭐 2달이 넘었으니까 별 의미는 없죠. 네. 그래서 GPS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GPS를. GPS로 그 행적을 확인해 보니까 13일 날 렌트를 했어요. 13일 날. 그러더니 14일 날 오전에 성남 모란시장에서 한참을 머물었던 게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하다가 남양주를 지나요. 그 다음에 강원도 철원까지 가는 거예요. 철원이 최종 목적지예요. 야. 여기에서 형사들이 다. 딱 하는 게 뭐냐면은 남양주. 네. 왜? 그때 전원이 꺼진 꺼졌잖아요. 상태잖아요. 근데 남양주에는 실종자가 연고가 없어요. 네. 근데 거기 남양주에서 휴대폰이 꺼진 시간대하고 이 GPS에서 남양주를 지나간 시간대가 얼추 비슷한 거예요. 야.
얘들이구나. 드디어 뭔가를 찾았네. 뭔 실마리 찾은 거예요. 아, 얘들이구나. 얘들만 찾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선에 대해서 가장 용의 선상에 올리는데 형사들도 주변에서 들은 소문이 있어요. 이명선에 대해서. 네. 뭐냐면은 이명선이가 7월 19일 날 안명희 씨 실종자 안명희 씨를 모래 시장에 봤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7월 19일 날. 14일 날 실종됐는데. 예. 7월 19일 만났다고 떠들면서 하는 말이 지금 살고 있는 동거남이 하도 때려갖고 나 가출했다. 가출했는데 지금 다행히 다른 뭐 새로운 남자 만나갖고 거기서 그 사람 따라서 성남을 아예 뜰 거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이명선이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14일 날 실종된 게 14일 이후도 19일도 난 봤다. 그럼 실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남을 아예 떠났다. 네. 라고 한다면 성남 떠났으니까 찾지 마라. 찾지 마라. 이거를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그런 목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던 차에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또 GPS 확인하니까 아, 이명선이 틀림없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선이 서울의 면목동의 집이에요.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이 뭐냐면은 그 별거 중인 남편이 하는 농장이에요. 농장이 나오는. 이 농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를 형사들이 찾아갔어요. 왜? 거기 감금한 게 있나? 영장 없이 갔으니까 네. 슬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어보고 별다른 적이 없어서 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합니다. 출석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분당 경찰서로 이명선이를 이제 출석해서 와갖고 특별한 증거는 없잖아요. 네. 확인된 건 GPS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부딪혀 보자. 이명선이 어떻게 짓거리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조사를 할 때 이명선이한테 GPS 확인한 부분을 얘기를 안 했어요. 렌트카 빌린 것도 아예 얘기도 안 네, 하고. 네, 네. 자, 그러면서 이명선이 하니까 두서없이 뭐 행설수설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명선 씨 7월 14일 날 성남 시장 갔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기는 안 갔다는 거야. 야, 거짓말하는 거죠. 아, 그래요? 거기서 혹시 저 실종자 안명희 씨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그 강원도 철원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철원에 간 건 있다. 그 철원은 왜 가셨어요? 남편이 농장 일을 하니까 거기 도와주려고 아들하고 같이 가서 농장 일을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농장에 간 거는 확실하네. 그런데 14일 날 안 갔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안명희 씨 안 만난 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명선 씨 7월 19일 날 그 안명희 씨를 만났다면서요. 시장 상인들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만 만난 게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난 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철원에 갔다가 내비게이션도로 오다 보니까 성남 시장 쪽 지나가는 길로 지나갔대요. 근데 마침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안명희 씨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하도 두들겨 패갖고 도망 나왔대요. 그러면서 다른 남자하고 좀 만나서 그 사람하고 동거를 한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진짜 7월 19일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다시 되짚어 본 거예요. 근데 맞대. 번복 진술도 안 해. 그날이 맞대. 네. 그래요? 의심스러운 거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아들 백동우를 출석을 시켰어요. 네. 출석을 하니까 얘가 출석을 안 해. 계속 출석 요구를 하는데 안 해. 결국에는 우편으로 출석하고 SNS로도 출석 요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도 다 무시해. 다 쌩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출석을 안 해버려. 그래서 이제 이명선 씨한테 아니 아들 어디 갔어요? 그랬어요. 글쎄요 나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인지 자기도 모른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회를 시작했어요. 야 이걸로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살인 혐의로는 도저히 그 체포영장이 나올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압수수색영장도 그렇고 최소한도 지금 남양주에 가다가 전원이 꺼진 시간이 GPS하고 여기 동일한 부분
그리고 14일 날 모래사장에 안 갔다고 거짓말한 거.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은 감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갖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서 체포영장 신청을 해요. 압수수색 영장을. 그리고 통신수사도 곁들여서. 네. 왜? 백동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랬더니만 11월 21일자로 감금죄에 대해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이 발부가 돼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수사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들이 사용한 휴대폰을 추적을 하니까 자기 둘째 누나, 이명선한테는 둘째 딸이죠. 네. 둘째 누나의 집인 시흥시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력팀은 세 곳을 다 이제 장소를 정해요. 첫 번째 이명선이 거주하는 서울 면목동.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흥시 작은 누나네 집. 거기에 위치가 뜨니까 아들이. 그리고 세 번째 최종 목적지가 강원도 철원이에요. 철원에는 분명히 감금을 했거나 아니면 사체 유기를 했다면 어떤 증거라도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군데를 강력 5팀뿐만이 아니라 강력 1팀부터 4팀까지 조를 나눠서 이 세 곳을 다 찢어져서 보냅니다. 보내 갖고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시계를 보고 오후 1시가 딱 되면 동시다발로 들어가자. 그쪽에서도 들어가고 강원 천원도 그리고 이제 이쪽 면목동에서 들어가고 1시 되면 네. 그리고 시흥 형사들도 동시다발 1시 딱 들어가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친 데가 서울 면목동이에요. 네. 면목동에서 이제 이명선 씨를 딱 검거를 했어요. 그 검거를 하자마자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전화를. 뭐예요? 그러면서 압수를 했죠.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았으니까 보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검거하러 간 그 형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아들한테 계속 전화를 했다. 근데 그때는 거기 형사들은 똑똑 두들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더니 백동수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백동수 일어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합니다. 네. 체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철원이에요. 강원도 철원에 가서는 압수수색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명선이하고 별거 중인 62세의 백만수 씨가 거기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백만수가 순순히 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감금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체를 유기했다면 어떤 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몇몇인지 확인하고 그 주변에 그 땅판 흔적이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하고 있는데 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왜? 혐의 대상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이 장소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갔다 오세요 그런 거예요.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백만수 씨 어디 갔어? 찾아와. 도망갈 이유도 없는데. 그렇죠. 갔더니 창고에서 목을 맨 채 있는 거예요. 에? 예. 목을 맨 채. 야 빨리 119 불러. 그래서 구급차에서 119 싣고 갔는데 결국엔 사망을 했어요. 잠시 그 사이에. 예. 우리는 뭐 법행 대상도 아니고 이 장소 중에가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냥 사망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실제로 밝혀진 건 없는데 다 밝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형사들이 서로가 이제 지시를 해요. 자, 여기에서 백동수를 검거한 사실을 이명선도 모르고 백동수도 이명선 지 엄마가 검거된 사실을 모르게 하자. 1차적으로 서로 모르게 하자. 네. 그래서 경찰서를 들어가도 서로 안 보이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백만수가 사망한 사실을 알리지 말자. 첫 번째 이유는 만약에 백만수가 사망했다고 하면 죽은 백만수가 다 사주한 거 다 뒤집어 씌울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백만수가 사망했다 그러면 별거 중인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핑계로 해서 어떤 심정이나 감정을 호소하면서 진술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원에서 싹 감추고 조사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그 진술 녹화실에다가 백동수를 이제 조사하려고 앉혀놓는데 보니까 위압적인 덩치가 큰 거예요. 네, 백동우가. 그래서 자, 형사들은 딱 불러다가 백동우
왜 당신 체포했는지 알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출석하라고 하는데 출석 안 하고 하니까 체포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 그래? 이 새끼는 처음부터 그렇게 던지면은 제가 제가 저 아주머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형사가 나와서 서류를 그동안 서류한 걸 이만큼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책상 위에 탁 내려놓은 거예요. GPS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한번 심리전을 흔들어 봐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책 내놓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은 서류를 보고 이렇게 번갈아 이제 형사를 보고 하면서 약간 놀란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그 형사가 모든 내용이 다 여기 있어. 너 적힌 거 다 여기 있어. 그런 의도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전 위압감, 심리전을 이제 흔들어 놓는 거죠. 걔한테. 그러면서 형사가 한마디 합니다. 너를 수사한 사항이 눈에 보이는 게 이 정도야. 또 참고인 조사 다 완료된 상태야. 네가 한 범행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네가 추궁하기 전에 스스로 네가 자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알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서 이렇게 숙였다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저 새끼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예. 그때 이제 이명선을 조사받는 조사실에서 이제 딱 이명선을 앉혀놨어요. 이명선은 또 형 멍하니 앉아 있죠. 네. 이명선 씨 왜 체포했는지 알아요? 글쎄요. 이명선 씨 옆에 조사실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당신 아들 백동우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백동우도 슬슬 진술하고 있는데 이명선 씨 진술 안 해도 상관없어요. 형사님 우리 아들만 좀 살려주세요. 그래. 뭘 살려줘요? 아주머니가 얘기를 해요. 살려주도 말든 하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대로 자백하겠습니다. 아들이 잡혔다는 소리에 그냥 뭉거진 거예요. 아들 지금 옆에서 조사하고 네.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대충 얘기해봐요. 그리고 그걸 녹음을 해요. 아니 어제 어떻게 됐다 얘기하니까 대충 녹음을 해갖고 이 녹음 파일을 백동우 조사받는 형사한테 녹음 파일을 전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백동우 조사받는 형사는 이어폰으로 범행 사실 대충 얘기한 걸 다 들어요. 이명선이 얘기한 걸 다 듣더니 이게 이제 심리전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자백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엄마가. 그러니까 바로 추궁합니다. 백동우한테 야 너하고 같이 건거대 네 엄마가 다 불었어. 너 지금부터 간 보지 말고 다 사실대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옆에 엄마 있어요. 야 옆에 네 엄마 있어. 조사하고 있어. 사실대로 얘기해. 그러니까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자백을 하면서 보니까 두 모자가 렌터카를 빌렸어요. 네. 그래서 모란시장에 기다리니까 장인가 당연히 오죠. 처음부터 타겟팅해서 모란시장을 간 거였네요. 그러면. 예. 그 전날 렌트카를 준비해서 그 대기 시켜놓고 처음부터 오는 안명희 씨가 이제 품바 공연장으로 오는 길목을 기다렸다가 그래서 오는 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렌트카 대기하고 있는 차에다가 야 우리 드라이브나 하자 가서 타. 평상이 말 들으니까 네. 안명희 씨가 드라이브 한다니까 탄 거예요. 타고 주행 중에 야 이거 집에서 탄 거야. 커피 믹스 마셔. 먹었어요. 근데 그 커피 믹스에는 수면제가 타져 있었어요. 수면제가. 그러니까 그 수면제를 먹고 안명희 씨는 바로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린 거죠. 골아 떨어져서 안명희 씨가 진행 중에 벨이 울렸어요. 전화벨이. 네. 전화벨이 울리니까 전원을 꺼버린 거예요. 거기가 바로 남양주. 예, 이동하는 중에. 근데 전화가 온 사람이 누구냐? 우경래 씨. 왜냐하면 시장이 안 보였거든요. 안 보이니까. 예, 거기 어디 하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휴대폰 전원 꺼버리고요. 데리고 강원도 철원에 도착한 거예요. 철원에 도착해서 그 이명선 씨가 별거 중인 백만수 씨한테 네.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이명선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죽은 백만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백만수는 이미 죽었잖아요. 네. 이건 물어보는데 어떤 얘기인지는 안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백만수가 범행에 가담을 했대요. 예. 그래서 백만수하고 백동우는
약 집에서 한 900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그 텃밭 백만수 소유의 밭에다가 땅을 파는데 거기까지 차로 이동을 했대요. 네. 차로 이동해서 거기서 삽으로 파는데 아버지 백만수만 또 구덩이를 팠대요. 아들 새끼는 안 도와주고.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이제 둘이서 피해자를 양팔 양다리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힘들더래. 아, 힘들더라. 덩치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도. 그러니까는 그거를 백동수가 어깨를 들쳐엎은 거예요. 들쳐엎어서 판 웅덩이 쪽으로 가는데 잠들하고 그냥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근세근. 그걸 들쳐엎고 가갖고 웅덩이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생매장이에요. 생매장. 웅덩이 내려놓고 다리가 이렇게 뻗쳐니까 이렇게 구부려 갖고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그냥 흙을 덮어버린 거예요. 자고 있는데 생매장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를. 대체 음. 왜 그 사람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가 예. 여태 궁금하죠? 들은 이야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아들하고 네. 그 별거 한 남편하고 다 같이 이명선이라는 사람이 네. 무엇을 노리고 이 짓을 했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친한 관계도 10년 전까지도. 근데 그렇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자, 안매장했다는 거 이제 잠에 취해서 생매장을 한 거예요. 잠에 취하게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듣자마자 강력 5팀에서 조사받는 요원 형사들 제외한 형사과장 포함해서 형사 20명이 강원도 철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5명 그리고 검시조사관 1명 그래서 현장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11월 29일 10시 20분에 백동호가 안매장한 장소를 지목하는 데를 갔는데 집에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그 텃밭에 농수로 있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해서 안매장 땅을 파헤치니까 사체가 이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습이 드러나는데 자 7월 14일 날 매장을 했잖아요. 네. 그럼 부패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부패가 안 되고 미라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미라 형식으로. 거기다가 이 피해자가 7월 14일에 입었던 옷 그대로. 네. 그래서 피해자인 게 금방 확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날 11월 30일 날 10시 40분에서 12시 15분까지 국가수에서 부검을 한 거예요. 네. 부검을 해보니까 경부, 목요, 머리, 손목, 발 이런데 특이 외상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골절된 뼈도 발견되지 않아요. 네. 기도에는 흙이 발견됐어요. 그렇죠. 살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이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 시에 매장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폐에도 흙이나 아니면은 피가 응고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감정을 해봐야 된다. 또한 직접 사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경박박이나 이런 게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생매장 했으니까 직접 사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일단 보류하고 계속 확인한 다음에 직접 사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게 회부 내용이에요. 그게 일단은 그 이명선의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네. 사건 전모예요. 서로 그 남편하고 별거 중인 사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어렵게 살아요. 이명선이가 자기 뜨개질한 물건을 갖다 팔거나 아니면은 짬짬이 그 식당에서 잡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25 중반이잖아요. 덩치도 크고 근데 일정한 직업이 없어요. 가끔가다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맨날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그냥 오로지 엄마 이명선 말만 따르는 거예요. 걔는 피해자 저 안설이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이명선 선생 얘기하니까 아 그년이요.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나쁘게 포장하려고 악의적으로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아줌마 우리가 다 알아봤어. 응? 강 씨가 동거할 때 거기 물건 훔치려고 했던 거 우리가 몰라요? 거기부터 얘기해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강 씨하고 살 때 전화를 했대요. 이명선이가 그 피해자한테 야 지금 강 씨 친아들이 너하고 같이 산다고 칼 들고 그 집에 찾아간대. 빨리 도망가. 그 말을 들은 이제 피해자는 어리숙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 듣고 도망간 거야. 그 사이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그 강 씨한테 걸린 거야. 그래놓고 야 나 걸렸는데 그거 네가 좋게 좀 얘기해줘라 그러는데 그걸 거절한 거야. 내 시킨 대로 하던 꼭두가시처럼 꼬붕이 그걸 거절하니까 거기에 기분도 나쁘고 앙심을 가졌대요. 네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자기 아들한테 중고차를 사주려고 했대요. 근데 지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 피해자한테 너 인감 좀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인감으로 해서 차를 사면은 책임은 뭐예요? 채무는 누가 져요? 피해자가 짓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인감을 달라고 했는데 인감을 주려 했던 그 피해자는 자기 여동생이 인감은 남한테 함부로 주는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듣고 인감을 안 준 거예요. 야, 그 피해자의 여동생이 중간중간에 그래도 예. 역할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그냥 안 빌려주니까 이거 봐라. 얘 때문에 우리 아들 차를 못 사줬네. 그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게 원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야, 그러니까 피해자를 완전히 내 거라는 소유물이니까 너는 갖고 와. 너는 어떻게 피해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 이랬던 애가 안 주니까 저번에 그 절도도 안 도와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삔또가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있는 그냥 장난감 같은 사람이 그렇죠. 예. 이게 야 요거 봐라. 이게 그렇게 이제 돼버리네. 이렇게 컸네. 내 말을 안 들어. 거기 이제 내 소유물을 생각했던 종년이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선시대에. 예. 예, 그런 거 마냥. 예. 거기다 이제 더 결정적인 거는 피해자를 데리고 어느 날은 강원도 철원을 갔대. 자기 그 별거 중인 남편한테 아. 찾아가갖고 너 우리 남편하고 성관계 좀 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해자가 싫다고 안 한다고. 해. 싫어요. 하라고. 너 이거 하면은 용돈이 생겨. 그러니까 이거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가갖고 자기 그 별거 중인 남편하고 성관계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별거 중이잖아요. 지금 지인은 손뜨개질하고 짬짬이 식당에서 일하는 생계 유지하잖아요. 네. 근데 남편은 철원에 농장도 있고 네. 이혼을 하면 일부분은 내가 그 재산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간한 것처럼 꾸미려고 예, 밀어넣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 여자 이거 참 무서운 여자네요. 이혼은 사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재산을 뺏을 줄 아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남편한테 국책 사유를 만들어서 예. 위자료 받으려고. 예. 얘기를 재산 했는데 분할하고. 그렇죠, 그렇죠. 재산 분할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야, 그 네 마음대로 해봐.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안 될 걸 남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획이 무산돼 버린 거죠. 계획이 무산됐는데 이거 피해자가 갔다 와갖고 같이 동거남 그 우 씨한테 우경래 씨한테 이렇게 해서 명선이 언니 그 남편하고 했다. 그 얘기를 이제 동거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남은 불같이 화가 나죠. 예? 우경래 씨는 이런 그러면서 이명선 씨 전화했어요. 그럼 이제 막 야이 쌍 하면서 막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뭐이 제정신이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끄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이명선은 갑자기 아니 내가 했다고 이 꼭두가시처럼 하던 애가 이제 지 남편한테 이거 얘기도 하고 이제 대드네. 오히려 화가 치밀으더래 이명선이가.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내가 재산을 빼돌려고 지금 현재 그 별거 중인 남편한테 성관계를 시켰다는 게 시장이 알려지면은 난 완전 치부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분명히 그 동거남한테도 얘기할 정도면은 시장에도 알릴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난 뭐예요? 남편과 그 붙어먹게 만들었다고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럼 쟤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입 다물게 하는 방법은 죽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들한테 내가 이제 이만저만 이렇게 돼서 살인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아들도 엄마. 근데 이 아들 백동은 뭐가 이제 기분 나빠. 자기가 차를 살려고 했는데 그 아줌마가 안 도와줘도 내가 차를 못 샀다라는 걸로 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야. 그 아들놈도. 야, 이 둘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네요. 네. 다. 누구를 원망해 그거를 분수껏 살아야든가.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차를 운영하면 보험이고 뭐 다 어떻게 하려고. 예? 오히려 그 차 있었으면 다른 엉뚱한 사람들 사고 나는 거지. 저 자기가 차량을 구입하다 못한 게 그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하고 각지 공범이 선뜻 나선 거예요. 그래서 철원으로 가서 이제 그 묻기로 하고 그 모란시장에서 미리 탄 수면제해서 드라이브 간다고 태워서 그렇게 가서 살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스토리죠. 예, 너무 진짜 너무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보면서 뭐 어떤 생각했냐면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리숙하거나 착해서는 사회생활을 못한다. 분명 나쁜 사람들한테 분명히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쁘게 행동하라는 건 아니지만 똑부러지게 행동하면서 네네.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이건 내가 나한테 있으면 얘가 이러면서 제가 서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래 한번 해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건 아니에요. 난 못해요. 딱 이렇게 해버린다면 더 큰 그 피해를 입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어리숙하고 착하신 분들은 주변에 진짜 그냥 센 사람이 도와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인생이 모두 다 치이다가 결국엔 이렇게 사망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불쌍한 분이 돌아가시긴 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거기에 대해 뭐 명복을 빌고 분당경찰서 강력 5팀 형사들도 2개월 뒤에 받은 사건 여기서 이제 수사해서 잘 풀이했던 부분에서 인정이 돼요. 자, 판결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이명선 씨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고요. 2심에서 항소 기각되고 확정 판결됐어요. 야, 그리고 당연한 결과죠. 백 씨도요. 1심에서 징역 18년 나왔고요. 역시 2심에서 항소 기각됐어요. 이것도 아무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사건만 했지 남의 사건 신경도 안 썼거든요. 전에 솔직히. 근데 하면서 이런 수사 기법도 있구나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도 이게 그 경찰이 보안 문제로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웬만큼 가리면서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게 어떤 나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도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사들도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아주 큰 사건 없이 조용한 그리고 행복한 그 불타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불타는 말이면은 적색말이랍니다. 적색말이요. 네, 어우, 그게 불타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불다고 하니까 느낌이 이게 뭐 정열적이잖아요. 정열적으로 그 한 해를 잘 살아야 되겠죠. 네.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건 의뢰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구독자분들이 이쁘게 봐주니까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날 8시까지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동작경찰서 실종수사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한 후에 가게를 갔는데 네. 통으로 된 이 열쇠 통이 있었대요. 이거 아버지가 만든 건데 그 열쇠가 아니라 다른 열쇠가 잠금 장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를 절단을 하고 열어봤더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광고 요정 미나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노지감귤이 도착했는데요. 청정 지역 제주에서 올해 처음 수확하는 노지감귤. 달달하고 상큼한 귤만 골랐습니다.
비타민C 가득한 바즈 팡팡 제주 감귤.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 노화 방지에도 좋은 거 아시죠? 겨울에는 역시 유튜브 보면서 귤 까먹는 재미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눈 많이 왔습니다. 눈. 많이 안 하는데. 파주는 간밤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서울. 한 2cm? 2cm 정도 내린 것 같아요. 파주는 그 정도는 많이 온 게 아니군요. 그거는 뭐 일도 아니죠. 거기는 뭐 영하 12도 뭐 춥긴 해요. 거기가. 바로 사건을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동작경찰서에서 발생한 건데요. 2013년 7월 3일 10시경에 정 씨는 전기 재료상을 운영하는 아버지 72세 정태경 씨가 전날 8시까지도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동작경찰서 실종수사팀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아들 정 씨는 아버지 운영하는 가게에 갔어요. 가게 갔는데 샤타도 내려져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평상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마음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동작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는 정태경 씨에 대해서 휴대폰 통신 수사를 합니다. 위추적이나 통화 내역을 보려고. 그랬는데 7월 2일 날 오후 4시 36분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강제 종료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강제 종료라는 게 배터리를 강제로 분리했든가 아니면 단말기를 집어 던져서 뽀개셨든가 강제 종료가 된 거예요. 그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종료가 된 것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전원 꺼짐하고 예, 그냥 내가 전원 끊는 거하고 강제 분리하고는 그거는 그때 확인이 신호가 돼요. 다른가 보네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배터리를 강제 분리하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네네. 끄든가 이렇게 하지만 2013년도에는 분리가 되는 단말기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 정태경 씨의 품행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예, 이 실종자 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분은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착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좋아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안양시에서 배터리가 분리된 그 안양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거예요. 처하고 그 상도동에서 같이 거주를 해요. 그리고 아들도 인근에 그 분가를 해서 살고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분이 실종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자니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그날 오후 4시에 112 신고 출동 요청을 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들 정 씨가 다시 재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한 이유는 신고를 한 후에 가게를 갔는데 네. 평상시 아버지가 가게 문을 잠글 때 잠금하는 열쇠가 통으로 된 이 열쇠 통이 있었대요. 이거 아버지가 만든 건데 그 열쇠는 절단기로서 절단하지 않는 거래요. 그걸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 갖고 그걸로 이제 가게 샷대문 닫고 잠그는데 그 열쇠가 아니라 다른 열쇠가 잠금 장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를 절단을 하고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엎드린 채 피를 흘리고 사망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112 신고를 한 거예요. 자, 112 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지구대에서 이 현장에 출동을 먼저 했고 강력 6팀도 이제 출동하면서 무전을 듣는 거죠. 근데 지구대에서 먼저 도착을 했을 때는 고령이고 살인인지 아니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전을 받는 형사들은 그게 아니죠. 사고든 살인 사건이든 샤타를 닫은 놈은 있지 않냐.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죠. 판단하고 이거는 이제 어떤 사고보다도 살인 사건에 무게를 두고 일단 현장에 임장을 합니다. 과학수사팀 도착해서 현장 감식을 우선 하는데 거기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전기 재료상인데 대로변에서 약 20m 들어간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위치가 그 상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국수집이고 우측 계단이 있고 그 계단 옆으로는 알루미늄 창틀이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실외기 설비집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다가 왜 확인이 필요했냐면은 범행 시간대로 추정되는 시간에 둘 다 잠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할 거리가 없는 거죠. 예. 재료상은 일반인들한테 판매하는 영업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공사의 업자들한테 물건을 대주는 도매업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기를 뭐 휘황찬란하게 진열할 필요도 없고 양쪽 앵글로 해갖고 그 물건을 그냥 박스째 그대로 막 쌓여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네. 그 안쪽 문으로 해서 일자 형식으로 들어가면은 창고문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도 전기 설비 저 재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전면에는 셔터 올리면은 전면 유리고 유리 출입문으로 돼 있죠. 거기로 들어가는 건데 아들 말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통형 자물쇠, 철제는 원통형 자물쇠가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절단을 하고 안에 들어갔는데 원통형 자물쇠는 가게 내부 바닥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상하다 안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돼 갖고 신고를 한 거예요. 가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양쪽으로 물건 가득 쌓여 있는데 한쪽에 플라스틱 의자가 2개가 나란히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종이 박스인데 거기에 쓰레기통으로 쓰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 커피 믹스 봉지도 있고 그다음에 종이컵도 있고 그다음에 담배 피던 깍대기도 거기 들어있는 거 봐서는 그 업자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주고 그걸 보고 커피 봉지, 종이컵 그리고 담배 껍데기 여기에서 지문 채취하고 DNA 채취를 합니다. 여기서 사업 관련해서 책상에 서류철에는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책상 밑에 변사자 정태경 씨가 그대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 있는데 의자가 네. 피해자 방향으로 약 45도 기울여져서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의자 위에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사망 있는 상태고요. 이제 반팔 티를 입었고 바지를 입었고요. 피해자분 모습을 보니까 엎드려 있었다고 했잖아요. 양팔이 상체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 발은 쭉 뻗어 있고 왼쪽 발은 책상 밑에 방향으로 해서 약간 구부러져 있는 상태. 그리고 구두를 신었는데 깔창 그때 밑바닥에는 혈흔이 묻어 있지 않은 거예요. 혈흔이 묻어 있지 않다는 거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 양쪽이 좁은 공간이에요. 근데 흐트러진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몸싸움을 했거나 이랬으면 분명히 흐트러진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건 뭐예요? 면식범이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주변에 아무런 몸싸움한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하다못해 맞거나 이렇게 하면서 뭐 책상이 밀리거나 네네. 위에 있는 어떤 게 뭐 흐트러지거나 이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 무방비 상태에서 그 저항 없이 폭행을 당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특이한 거는요. 이 피해자 엎드려 있는데 바지 뒷주머니가 바깥으로 홀랑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거를 꺼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평상시 아버지 습관이 현금을 항상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범인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 습관을 알고 있다는 놈 아니에요. 네네. 왜? 그 앞에 그 철제 금고도 있었거든요. 금고는 뒤진 흔적도 없고 딸려는 흔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돈이 더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 그 뒷주머니 해서 현금만 빼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아버지의 습관을 잘 알고 있는 면식범이 분명한 거죠. 알고 있는 놈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피해자의 상해 부분에서 확인해 보니까 뒷머리 부분이 둔기로 인한 상처가 보여요. 둔기. 쓰러진 그 주변에 종이 상자하고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비산혈흔이 뿌려져 있고요. 그리고 책상 위에 낙하혈흔이 있는데 그 피해자가 맞고 떨어뜨린 그 혈흔이 아니라 범행 도구 그 둔기에 묻은 혈흔이 그 책상 위에 떨어진 걸 보이는 거예요. 낙하혈흔이. 그리고 좌측귀는 찢어져 있어요. 좌측귀는. 그리고 이마는 피하 출혈로 이제 관찰이 돼요. 그리고 오래 있었다 보니까 코하고 얼굴이 바닥에 눌려져 있어갖고 그 굳어져 있어요. 등에 정확히 족적이 있어요. 범인의 족적이 있는데 이 족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좌측선에는 끈을 하나 묶어 있는 상태에서 길게 이렇게 묶어 있는 상태로 봤을 때 추정하는 거예요. 형사가 이거는 폭행을 당하고 무의식결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는 거를
뒤에서 등으로 밟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좌측 손을 끈을 묶어서 이제 다음 손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범행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거기서 유리문 손잡이는 아예 뜯어서 감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묻어 있는 거, 네. 피 이런 거 이제 DNA하고 지문 감식을 다 그냥 샅샅이 했어요. 자, 부검을 했어요. 7월 5일 날 국가서에 부검을 했는데 키는 165밖에 안 돼요. 엎어져 있으니까 전면하고 우측 방향으로 해서 암적색 시반이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뒷머리에는 14cm와 12cm 가량의 표피 박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둔기로 맞아서 표피가 박탈된 거죠. 좌측 6번에서 12번, 우측은 8번에서 9번이 늑골이 다 골절됐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 부분에는 방어창으로 보이는 피하 출혈이 발견이 되고요. 이게 직접 사인으로 봤을 때는 경추 손상, 속발성 추추 쇼크 그걸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감식이 끝난 다음에 형사들은 이게 살인 사건으로 이제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작 경찰서 형사팀이 이제 강력 형사들이 다 여기에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맡은 파트를 이제 수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네. 그 목격자를 이제 탐문을 했어요. 58세의 오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전기 설비업자예요. 설비업자고 7월 2일 날 12시경에 피해자를 만났대요. 왜 만났냐 했더니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만났대요. 거기에서 약 200m 떨어진 음식점에 가서 먹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CCTV나 알리바이를 확인했는데 정확해요. 이 사람이 용의선상은 없는 거죠. 단 2시에 다시 갔대요. 거기를. 네. 2시에 다시 간 이유는 그 전기 설비를 하니까 전기 물건을 실으려고 거기를 찾아가서 물건을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요. 그다음에 통화 내역서에서 최종 통화한 사람을 또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김 씨인데 김 씨도 그 전기 설비업자예요. 네. 가게 앞에 가갖고 보니까 가게 문이 닫혀 있더래요. 아, 그래서 왜 닫혀 있는지 그 가게에다 전화를 한 것밖에 없대요. 그러다가 전화가 안 돼서 그냥 되돌아갔다 구입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 전화가 가게가 전화가 안 받으면 그 피해자 휴대폰으로 착신으로 넘어가요. 네.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오후 3시 20분이에요. 목격자가 맡았던 오후 2시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갔을 때 오후 3시 20분 1시간 20분 안에 범행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압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CCTV를 봤는데 건너편에 그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에서 피해자 가게에 비치는 게 있었는데 그 주유소에서는 주유소 홍보 때문에 플랜카드를 거기다 걸어놓는 바람에 그게 가려진 거야. 그래서 안 보여. 이쪽은 사람이 살짝 그 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보여도 이 가게에는 정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CCTV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 주변에도 없고. 아, 근데 이제 거기가 이면도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량이 블랙박스를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2013년도면 거의 뭐 블랙박스가 거의 보편화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고. 그걸 이제 겨우 탐문해서 산타페 차가 거기에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블랙박스의 산타페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오후 1시 26분에 웬 남자가 범행 현장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여요. 남자가 큰 키에다가 아래 검정색 옷을 입었고 한 손에는 접이식 우산하고 그리고 신문지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컵 모양으로 생긴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커피를 들고 그쪽 방향으로 가요. 근데 처음에는 뭐 아닌가 별 의심을 안 했어요. 그때 시간대는 그렇죠. 최종 목격자 네네. 오 씨가 2시에 그 물건 실 때 정상 영업을 했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오후 2시 22분에 다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면 그때는 오 씨가 물건을 실 때하고 겹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얘가 범인이 아닐까 추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돌리고 봤어요. 블랙박스를 계속 돌려보니까 가게 앞에 얘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데 이때 산타페 차량이 시동을 걸고 운행해 버리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녹화가 안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형사들이 이제 추적할 관심을 본 게 뭐냐면은
블랙박스에서 봤을 때 커피를 들고 있었잖아요. 네. 커피를 마시면서 들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 근처에서 구입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커피숍. 그 슈퍼나 커피숍이나 다 했는데 동네 마트에서 그 제품을 파는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CCTV로 정확한 인상착의가 확보가 됐어요. 예.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그 정확한 인상착의 확보된 걸 가지고 그 주변에 탐문했는데 그런 사람을 본 사람이 없대. 동네 사람이 아닌 거네요. 동네 사람이 아닌지 긴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시간대를 추려 보면은 오 씨가 점심 식사하고 2시에 다시 와서 물건을 실을 때 얘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 씨를 상대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2차 조사를 했어요. 물건 뭐뭐를 실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냐. 네. 2시 22분이 넘을 때까지 있었던 게 확인이 돼요. 어. 그러면 안에 누가 사람 있는 거 모르냐 그랬더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다가 느낌상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안에 사람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별다른 특이점 뭐 있었냐 그랬더니 언성이 높여지거나 다투는 그런 거는 전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거죠. 이 목격자는 그냥 물건만 싣고 가는데 정신 없었으니까. 네. 통화내에서 지인들 상대로 인상착의 관련된 걸 싹 뽑아서 남자들만 사진을 다 추려요. 그러니까 한 100여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TV하고 만드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진하고 비교하고 사진이 없는 데는 직접 찾아가서 얼굴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왜 그렇게라도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 100여 명에 대해서 했는데 별 뭐 특이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추가적으로 장면이 확인된 거는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 이후에 얘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게 빌라에 있는 그 주차장 CCTV에서 살짝 보인 거예요. 근데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한 손에는 종이 박스를 이렇게 안고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종이 박스에 뭐가 있을까? 그 신문지나 흉기나 아니면 지가 처먹었던 저 커피컵이나 이거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예. 길 끄트머리에 고물상 CCTV가 있는데 멀리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가 우산을 쓰고 가다가 옆에서 택시를 승차하고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택시 번호는 확인할 길이 없고 네. 머니까 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형사들이 뭘 착안했냐면은 좋아 그럼 저 탄 위치에서 그 다음에 피해자가 전원이 강제로 종료된 그 안양 만안구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타고 안양 만안구까지 가봤어요. 갈 때 시간을 대충 뭐냐면 4시에서 4시 40분 사이. 왜냐하면 4시 35분인가 6분에 그 전원이 꺼졌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를 해갖고 맞닥뜨리는 날 가봤더니 약 27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보니까 사당 쪽에서 가려면 밀리기 때문에 27분 거리가 안 나와요. 네. 그 시간대. 그래서 보니까 시흥대로 그쪽으로 가면은 27분대에 그 안양시 만안구 쪽으로 도착이 가능한 시간대가 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AVNI를 싸그리 뽑았어요. 근데 택시를 뽑으니까 6만 4천 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6만 4천 대 중에 일단 책상에서 제끼고 네네네네. 그리고 그 서울의 저기는 또 제꼈나 봐요. 그 다음에 그 조수석 쪽에 광고가 없었대. 광고판이. 그러니까 광고판이 없는 택시로만 또 추린 거예요. 네. 추리고 추려서 뽑은 게 170대. 많이 줄였네요. 예, 이 170대 중에 택시 회사 다 공문을 뿌려갖고 택시 기사분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언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신 분이 있냐, 네네네.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야. 기억이 없다고 하면 저 죄송하지만 중요한 거 거기를 분명히 간 걸로 확인되는 그 택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GPS를 확인해 보려고 택시 기사한테 오시라고 하면은 내가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택시비 드릴 테니까 동작경찰서까지 와달라. 야. 그래서 택시비를 주면서 GPS도 확인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적해 나간 거예요. 산타페 블랙박스를 추적하는 이제 형사들은 그 팀에서는 차주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주거지래. 그래서 밤에 다시 오후에 다시 거기다 주차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날
저녁 6시 7분에 그놈이 전혀 옷을 완전히 갈아입은 상태에서 샤타를 올리더래. 샤타를 올리더니 아내를 싹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샤타를 내리고 잠금장치를 하고 유유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걸 그래도 찾았네요. 예, 중요한 걸 찾았지. 우리가 쫓던 그놈이 샤타를 올리고 샤타를 다시 내려서 잠금장치 했다는 건 이건 이제 용의자가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이 새끼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걔에 대해서 저 확인한 거는 걔가 자 보세요. 범행 현장을 그렇게 범행 저지로 가면 다시 오겠어요? 그렇죠. 피디님 안 온지. 예.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는 딱 갔다가 저녁 6시 10분에 7분에 옷을 싹 갈아입고 와서 셔터를 딱 열고 자세히 확인하고 닫았으면 이건 초범은 아니다. 대담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분명히 전과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음. 라고 판단해요. 교도소에서 최근 출소한 놈들 그리고 강도 전과가 있는 애들 그 상도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주했던 사람들 그 상대로 이제 조회를 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전과자 중에 40세에서 60세 20년 텀을 해서 전과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경찰망에는 확인되는 사진도 있고 그걸 다 싸그리 뽑아다가 그 CCTV에 나온 사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리고 직원들한테 비슷하면 물어보고 그러면서 계속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에 한 형사가 얘 아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애 아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오 얘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형사들이 어. 오 이 새끼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확인한 애가 누구냐면은 53살의 김명환이 얘는 전과 27범이에요. 그리고 그 2010년 5월 11일 날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강독죄로 검거를 해갖고 안양교도소에서 살다가 2013년 5월 10일 날 출소했던 놈이에요. 그럼 이 사건 일어나기 2달 전에 출소한. 그렇죠, 그렇죠. 한 두 달이- 30 며칠 돼요. 네, 그러니까 2달이 채 안 돼요. 예. CSA가 동일하잖아요. 네. 동일한 인물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를 보니까 상도동에서 오래 살았어요. 형이 둘이 있는데 형들도 주거지 인근에서 살고 있어요. 아내하고는 이혼했는데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걔는 둘째 형이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얘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택시를 수사했던 형사들도 현장에서 그 운전기사를 특정을 했어요. 근데 운전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태우고 가면서 특별한 거 없었냐. 타자마자 문짝에 이렇게 기대서 갔고 가다가 중간에 담배 좀 피우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그냥 담배 태우세요 그래갖고 택시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가 간 게 군포시 당동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휴대폰을 던진 거지. 창밖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강제 종료가 된 거죠. 그리고 상도동까지 가서 정확히 내린 위치까지 알아요. 그래서 같이 좀 갑시다. 그래서 그 택시를 뒤따라가서 거기 현장에 갔어요. 군포 예. 도착한 지점. 예. 거기를 도착하자마자 얘를 특정하는데 너무 쉽게 특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 이사를 가고 8가구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예. 살고 있는 집이. 예, 건물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탐문을 하니까 그 재개발 지역의 그 저 관리 네네. 뭐 회장이나 뭐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간부 하나가 조 씨인데 그 조 씨가 그런 거예요. 자기 먼 친척이라는 거예요. 김명환이가.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짐 좀 맡길 수가 있냐. 근데 다 뭐 재개발이야 다 헐고 뭐 빈 건물만 있는데 그 본인은 4, 5층을 쓰기 때문에 3층에다 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만나서 대화한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만 대화를 했대요. 놓고 갔는지 안 놓고 갔는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산층이를 뒤져봤는데 가방을 놓은 흔적은 없어요. 놨다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국가수에도 또 감정이 왔어요. 뒤에 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긴급 네. 수거를 해갖고 감정문을 보냈잖아요. 국가수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강도 전과로 들어왔던 김명환이하고 일치한다고 나온 거예요. DNA가. 완전히 끝난 거죠. 얘가 이제. 샷다 올렸다 내렸다. 예. 그거부터 해서 이제 피해자로 특정했지만 네. 이걸로 해서 증거가 더 확보가 된 네. 거예요. 기다 아니다 할 필요도 없는 네. 거예요. 이 새끼는.
추적을 해봤어요. 했는데 도대체가 이 새끼는 주거지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계좌도 쓰는 것도 없고 그렇다 인터넷 게임은 2009년도에 한 이후에 없어요. 빵에 들어간 이후에는 전혀 게임한 게 없어요. 어떤 추적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겠지만 그건 수사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얘가 왜 이제 빵제비잖아요. 네. 선수니까 뭐 그런데 그래서 가족들한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봤어요. 형이요? 김명환 이름 나오자마자 욕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계속 빵에만 뭐 강도로만 10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냥 막 환장하는 거지 형도. 걔 얘기만 나오고. 또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양로원에 있을 때 한번 찾아왔더래. 엄마를 보려고. 근데 엄마를 보려고 한 건지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 갔다는 거야. 돈 받으러 갔네요. 그렇지. 53살 나이 처먹을 때 처먹은 놈이 어머니한테 용돈을 줘도 현찰을 파네. 그 돈을 쌈짓돈을 받아 간 거예요. 교도소 나오자마자 예. 엄마 얼굴 보러 가서 돈 달라고. 그렇죠. 나 같으면 나가서 그냥 노가다로 뛰겠어. 그런 정신이면 27보면 안 되죠. 그렇겠죠. 예. 아, 쌍놈 새끼. 아무튼 둘째 형한테도 못 가는 거야. 왜? 지가 난 자식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형은 또 그냥 씩적거릴 거 아니에요. 애 볼 때마다 막 애한테는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열받아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 형도 만난 게 없어요. 거기다가 그 아들 8살짜리는 따로 학교 근처에서 두 차례 만난 게 확인이 돼요. 지 아들은 이제 보고 싶었나 보죠. 그래도 새끼는 찾아갔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공중전화 전화는 온 게 있어요. 근데 공중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그 서울 보라매 공원 네.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전화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형사들은요, 보라매 공원 공중전화부스 거기에 잠복을 하고요. 다른 형사들은 그 아들 8살짜리 아들이 학교 다니는 학교 등하굣길 시간대에 맞춰서 계속 잠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 새끼 어디로 나타날지 네. 모르니까. 얘가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 형사들이 쫓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건지 확실히 선수는 선수예요. 잘 피해 다니는 거예요. 아들이 있잖아요. 네. 아들 명의의 통장이 있는데 쓴 게 없어요. 쓴 기록이 없어. 더더군다나 은평구에는 먼 친척이 있는데 먼 친척한테도 돈 5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먼 친척이 와라. 어디서 만나면 내가 돈 5만 원이고 더 준다. 그때 그 이후로 전화가 없더라는 거지. 만나자고 하니까 돈을 붙여주면 몰라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전과가 많다 보니까 형사들 피하는 방법을 안 한구나. 먼저 이제 추적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형사들은 피해자가 특정됐는데 그 행적을 못 찾아. 그러면은 그 당직팀뿐만이 아니라 해당 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있어요. 차에 대기하든가 사무실에 대기하든가 집에 못 들어가요. 왜? 집에 들어갔다가 떴다 해서 나올 때 늦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차에 타고 가야 되니까 웬만하면 사무실에서 자고 차량에서 대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적해서 잡아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 새끼를 빨리 못 잡으면은 얘는 도피하다가 돈이 없으면은 재범의 우려 강하잖아요. 성향이 강하잖아요. 강도 저지를 성향이 또 있단 말이에요. 도피 자금 마련하려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돼. 그러니까 형사들은 24시간 풀 대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건 진짜 몰랐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피의자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밤에까지 일하고 밤에 굳이 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 또 수사를 하고 이런 건데 피의자가 특정되는데 행적이 묘연해. 그러면 얘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대기할 때 빨리 출동할 수 있게 대기를 해야 돼. 본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 탐문하면서 걸어놓은 게 많잖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시 연락이 오면 해달라.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새벽 되고 그런데 아 잠깐만요. 그거 이래버리면 우리 늦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강력 6팀 같은 경우는 아예 퇴근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야.
연락해 보면 받아 가야 되니까. 그게 그럼 몇 달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몇 달 걸리면 그때는 이제 전국 수배내 놓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 받으면 바로 당직 팀이 이제 가서 잡는 걸로 하는 거죠. 그때는. 자, 그런 상황에서 7월 19일 날 보라매 공원에서 응급실에 행여 환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환자가 우리가 찾고 찾기던 김명환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에요? 예. 보라매 공원에서. 그래서 김명환이가 관악산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돼 갖고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에서는 뭐야?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인적사항을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12로 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서에 행여 환자니까 아저씨 이름 좀 얘기해봐. 이름. 김명환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김명환이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수배가 떠 있잖아요. 네네. 현재는.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은 차에 대기하다 간 거지. CCTV로 사진 얼마나 봤겠어요. 그렇죠. 형사들은.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김명환이구나. 이거지. 이제 탈진 상태라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새끼 그 다음 날까지 회복될 때까지 반 꼬박 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들이 그 7월 20일 날 오후 2시에 퇴원해도 되겠다는 주치의 승인 아래 체포영장 보여주고 체포를 영장에 의해서 검거를 합니다. 진짜 어렵게 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건 전모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아, 이 새끼가 왜 피해자 집에 찾아갔냐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사실은 2004년도에 첫째 형 건물이 있어요. 첫째 형이 살고 있는 건물에 피해자가 거기 세입자로 들어와서 거기서 점포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전기 저기를 재료상을. 그러다가 2006년도에 피해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거예요. 네. 그 건물에서 나와서 다른 데 이사를 갔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형이 불법 오락실을 운영을 했나 봐요. 그 건물에서. 예. 그러면서 동생한테 심부름 시키니까 동생 그 김명환이가 전기 재료를 사러 이사간 지금 현재 범행 현장이었던 여기를 자주 찾아온 거야. 아. 그러면서 안면이 쓴 거지 서로가. 그리고 형 동생인 것도 알고 그 네네네네. 건물에.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 돈 빌리러 갔던 거네요. 그렇죠.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거기에. 구제불능. 이게 왜 그러냐면 출소하자마자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걸로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돈을 빌렸는데 또 빌릴 사람 없나 하다가 그 피해자를 찾아간 거지. 자, 7월 2일 날 김명환이는 그 피해자 정태경 씨 가게를 찾아가요. 그 정태경 씨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리 앉으라고 하면서 의자 주고 그다음에 커피도 한 잔 타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김명환이가 가는 거예요. 돈 좀 꿔달라고. 반가운 건 맞는데 네. 아니 이제 내가 어떻게 지한테 꿔줘? 아니 당신 그저 큰형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형한테 꿔달라지 왜 나한테 꿔달라고 그러냐? 난 싫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뜬금없이 몇 년 만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데 어떤 놈이 빌려주겠어? 네. 아 그래요 빌려준 놈 없지. 그러니까 얘가 그 좀 빌려줘요 돈 좀 계속 그런 거야. 아이 뭐 안 준다. 아니 난 못 준다. 결국에 그 가게 와서 왜 이러냐. 네. 그런데 갑자기 순간 화가 나갖고 그 주변에 있는 쇠파이프로 머리를 후려쳤다는 거죠. 살해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피해자를 살해하고 얼마를 가져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있는 16만 원하고 피해자 신분증하고 카드를 가지고 왔대. 강취를 했대요. 그 중요한 거는요. 범행이 사용했다는 쇠파이프예요. 이 쇠파이프를 그 주변에서 발견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블랙박스에서 나왔을 때 접이식 우산하고 그 한 손에 들고 간 신문지가 똘똘 말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똘똘 말려져 있는데 거기에 쇠파이프를 가져간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또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도 과연 거기 쇠파이프가 있을 이유가 왜 있냐. 전기 재료상이니까. 예. 거기다가 또 설비업자들도 와서 그런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는? 준비해가 갔다는 얘기네요. 처음부터 그 피해자를 타깃으로 잡아서 그 돈을 강취하려고 안 되면 이걸로 하겠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짜고 갔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에 대해 얘기하면 살인한 건 다 인정을 해요. 쇠파이프로 때려서 살인했다.
그건 다 인정하는데 이 쇠파이프는 어디 거기 있는 거 썼다 이거예요. 아니 당신 봐봐라 블랙박스 이거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이거 당신 이거 범행이 쓴 쇠파이프 아니냐 계속 추구하면 아 나 이런 식으로 나 조사 안 받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역시 선수잖아요. 선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얘는 전과 27범이에요. 그러면 A급이지. 선수 A급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흉기를 가지고 거기를 찾아갔다면 계획범죄잖아요. 근데 이 계획범죄를 숨기고 우발범죄로 하면은 형이 역량이 형량 차이가 엄청 형량 나죠. 차이가 엄청 나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끝까지 그 쇠파이프 쓴 거에 대해서는 거기 현장에 있는 거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버린 데 어디야?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왜? 그 버린 데만 확인해도 이 쇠파이프가 여기 있던 거지 이제 확인이 돼 있는데 버린 데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얘는 이제 계획범죄를 숨기려고 살인한 건 인정해도 그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이 새끼의 넉나간 행동이 있는데 좋다이가 지가 일을 안 하고 그걸 산다면은 그냥 밥이나 사쳐 먹고 잠잘 때나 어떻게 마련해서 한다면 이해나 가겠어. 이 피해자의 그 카드로 단란주점에 가서 100만 원어치 선 결제를 해요. 100만 원어치 선 결제를 하고 실컷 먹고 여자들과 논 다음에 나머지가 15만 원 남는다니까 그 10원 원 그냥 현찰로 달라고. 그래서 현찰을 가지고 나가요. 거기다가 또 대전에 또 지인한테 돈 빌려달라니까 지인이 준다고 그랬나 봐. 또 대전 내려가서 지인한테 돈을 빌렸어. 그다음에 4일날 다시 올라왔어. 근데 4일날 다시 올라와서 어디로 갔냐? 서울에 의류 가게 가고 30만 원어치 옷을 사 입은 거예요. 53살이나 됐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옷을 30만 원어치 사요? 있는 옷도 그냥 단정히 빨아입고 단정하면은 되는 건데 일을 안 하고 딱 그렇게 생활하는데 몸이 배 있는 거야. 가족들이 예. 학을 뛸만 해요. 얼마나 맞아요. 힘들까요? 내가 볼 때는 가족들이 진짜 학을 띄어요. 가족에 예.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하면 미쳐버리죠. 미쳐요. 정말로. 자식 어떻게 자기 자식은 둘째 형한테 맡겨. 예. 엄마한테는 찾아가도 용돈도 받아라. 그냥 형들은 아마 속이 터지고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빵이 27범으로 살고 나와가지고 2달이 채 안 돼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또 한 달이 그 짓거리를 했다는 게 또 말이 안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하고 예. 교화 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걔는 교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회에 나오지 나와서는 안 못하게 돼요. 하는 게 맞는데 예. 정가가 그 봤을 때 강도 정가만 10년이라면 합해서 10년이라면 그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고 얘가 그 술과 밥 이렇게 먹으면서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찜질방 갈 돈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관악산에 있는 절에 올라가서 절 근처에서 동냥을 한 거예요. 받으면 술 사 먹고 밥 사 먹고 그 일을 하다가 한번 올라갔는데 영양실조가 있죠. 그러니까 시민이 발견을 해서 구급대는 실려간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는 데서 그냥 대져버렸으면. 그러니까 나는 뭐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새끼는 진짜 암적인 존재지. 형제들한테도 그렇지만은 사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건 기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판결은요. 강도죄로 10년 복역 후에 출소한 지 34일 만이래요. 그게 34일 만에 범행한 결정적인 이유로 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 때렸어요. 1심에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이거를 항소를 했나 봐요. 그리고 또 상고를 했나 봐. 아니 나는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쇠파이프를 날 때려서 우발범죄다라고 주장했겠지. 우발범죄건 계획범죄건 벌써 전과가 27개인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항소, 상소 전부 이걸 다 기각시켜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넌 새끼 끝까지 무기징역 살아. 그 확정 판결된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제 생각에는 예. 어머니와 형제 두 분이 그래도 동생이니까 마음이 진짜 아프기도 하지만 잘 됐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차라리 안 나와라. 이게 낫겠다. 그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기쁜 마음에 잘 됐다가 아니고 마음은 슬프지만 예. 너 나와서 속색이고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할 바에는 아예 거기에서 그냥 있어라. 그게 우리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예. 또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가 되겠어요? 야 끔찍하네 진짜. 진짜 악마 같은 놈이네. 가족들한테. 그렇죠. 암적인 존재예요. 예. 예. 그 피해자는 어떻겠어요? 날벼락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강도만 27범이니까. 예. 근데 저는 그 27범까지 올 정도면 예. 다른 처벌이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처벌이 강도로 해갖고 공부했을 때 3년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27범죄 예. 또 3년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교도소에 보내고 뭐 법으로 형량을 정하고 하는 게 교화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교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 무기징역 때렸으면 그러니까요. 이 분은 돌아가신 분 돌아가실 수가 없는 네,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진짜 분명히 판단이 되면 안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니까 다시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교도소를 27번 들락날락 하는데 예. 언젠가는 강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범죄꾼들의 이야기를 경우의 수를 보면 결국 끝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27번 강절도를 했으면 예. 그 얘는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무기징역 때려도 되지 않나. 제 말이에요. 예. 그 아니면 3년이 아니라 10년이고 네네. 자 10년이고 15년이고 살면 얘가 거의 60 넘고 70 가까이 된다면 뭔 힘이 있겠어요. 네네. 그때 풀어주든가. 예?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3년이면 강도 3년이면 또 전과자잖아요. 생각해서 형벌을 주는 게 맞지. 맞아요. 그 26번은 아무 상관없이 이번에 저지른 거는 3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너무 예. 아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는 걸 전달하는 수밖에 없죠.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광고 요정 미나입니다. 오늘은 제주에서 노지감귤이 도착했는데요. 청정 지역 제주에서 올해 처음 수확하는 노지감귤. 달달하고 상큼한 귤만 골랐습니다. 비타민 C 가득한 바즈 팡팡 제주감귤.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 노화 방지에도 좋은 거 아시죠? 겨울에는 역시 유티브 보면서 귤 까먹는 재미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